여전히 도시 이편에서 저편으로 하루 일을 마무리하느라 분주한 사람들이 식당 뒤편에 쌓아둔 쓰레기 봉투를 고양이들이 탐욕스럽게 찢는 시간, 마테오의 배회는 계속되었다. 일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의 택시를 타기 위해 팔을 들어 올리는 손님들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게 몇 번이었던가. 그것은 그의 힘을 벗어나는 일이었다. 자기 생각 속에 너무 멀리, 너무 깊이 빠진 그는 길을 잃었다.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 위해 차를 몰았다. 그리고 밤은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그날 저녁 줄리아나가 그의 소매를 붙들었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을 떠나기 전에 음식을 데우고 있었다. 식탁을 치우던 순간 줄리아나가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기력하게 일어나 서류와 자동차 열쇠를 가져온 다음 문을 열려는 순간 소스라칠 만큼 거칠게 그녀가 그의 팔을 붙들었다. 그녀가 그의 정면에 달라진 얼굴로 서 있었다. 마치 입천장을 태우는 몇 마디 말들을 쏟아내지 못하고 망설이는 입처럼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그는 꼼짝하지 않았다. 이 도련한 분노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일까? 그녀는 여전히 그의 팔을 놓지 않았다. 그가 망설였다. 그는 자기 아내를 흥분시킨 이 힘을 무엇이라고도 이름 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분노인가 비탄인가. 그와 치고받고 싸우기를, 그에게 욕짓거리를 내뱉기를, 딱이라도 올려치기를, 아니면 그의 품에서 마음껏 울 수 있도록 잠깐이나마 그를 붙들어 두고 싶은 것일까. 그는 알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마침내 줄리아나의 입에서 불행으로 갈라진 음성과 함께 단어들이 새어나왔고 그는 아내의 입술까지 차오른 것이 분노였음을, 지난 몇 주 동안 켜켜이 쌓였음에 틀림없는 분노, 그들에게 닥친 재앙에 대해 그가 너무 빨리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음을 알게 되었다. 줄리아나의 습관화된 침묵은 결국 이 순간을 위한 지난한 준비였다. 뭐 하는 거야, 마테오? 그가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거칠게 다시 물었다. 뭐 하는 거냐고. 외출해. 그는 간단히 말했다. 그리고 모든 게 일상적이며 평범한 하루를 위한 완벽한 수순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덧붙였다. 나갈 시간이야. 그러자 그녀가 분노를 터뜨리며 미치광이처럼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을 하는 건데 여기저기 기웃거리려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기어들어와 숨으려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마테오. 그는 자기가 이런 식의 외출을 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그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자신의 방황에 대해 그녀가 모조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벌거벗은 느낌이었다. 치욕스러웠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하려 했으나 그녀는 그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가 그의 가슴팍을 후려치기 시작했다. 서글프게 울부짖으며 그의 상처에 닿는 주먹질은, 그것은 불만과 저주가 한데 뭉친 덩어리였다. 그가 죽길 바라서라기보다는 차라리 그의 내부에 자리 잡은 어떤 것, 고집스러울이 많지 꼼짝 않고 있는 어떤 것을 동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이 주먹질이 그녀를 진정시킬 거라 생각하며 그녀를 내버려 두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마지막 말들이 터져 나왔다. 한층 더 깊어진 분노와 함께 그녀가 내뱉은 눈물에 젖은 말들, 멈추지 않는 단단한 주먹질보다 더욱 세게 그를 뒤흔든 말들. 내 아들을 돌려줘, 마테오. 내놓으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내 아들을 죽인 놈이라도 데려오란 말이야. 그는 자칫 비틀거릴 뻔했다. 줄리아나가 했던 말들, 피포의 얼굴, 총격 장면, 자신의 부질없는 방황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말을 할 수도, 줄리아나 앞에 단 1분이라도 더 서 있을 수도 없었다. 그는 서서히 줄리아나의 두 손을 떼어냈다.
줄리아나는 고분고분한 아이처럼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는 이제 현관문을 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파트를 나가 굴러떨어지듯 계단을 내려갔다. 자동차에 다가가는 길 내내 그는 쓰러질 것만 같았다. 기운이 없었다. 귓가가 끊임없이 윙윙거렸다. 운전석에 앉고 나서야 그는 핸들을 단단히 붙들고 정신을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시동을 걸고는 무턱대고 차를 몰기 시작했다. 나폴리의 전경이 펼쳐지는 동안 그는 줄리아나의 얼굴에 사로잡혀 있었다. 줄리아나의 얼굴,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진 얼굴, 눈물을 흘리며 찡그린 얼굴. 그녀는 아름다웠고 그녀의 두 눈은 불행에 쌓여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으며 그보다 무한히 강했다. 그녀는 더 멀리 내다보았으며 불행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막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했고 사실 그녀의 말은 옳았다. 줄리아나 앞에 그 살인자의 머리를 가져온다면 그것이 두 사람에게 아들을 돌려주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그들은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피포가 죽은 뒤 처음으로 그는 무언가 따뜻한 힘이 자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는 향구로 향하는 길에 닿았으며 맹렬한 속도로 차를 몰았다. 새로운 열정이 그를 소생시켰다. 그는 한층 강해진 기분이었고 어떤 것도 허물지 못할 강한 의지를 느꼈다. 그는 조급하면서 동시에 난폭해졌다. 그는 영리하고 사나워져서 아들을 죽인 자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슬픈 얼굴의 아내는 비로소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될 것이다. 며칠 후 마테오는 로마 거리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이미 자리 잡고 앉아있는 손님들을 눈으로 훑었다. 40 남짓해 보이는 한 남자가 손을 들어 자기 쪽으로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사건 담당 형사였다. 사흘 전 마테오는 조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상당한 피곤을 감추지 못하는 음성이 그에게 이번 약속을 제시해 왔다. 마테오는 그를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미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은 있지만 그건 피포가 죽은 직후,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에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일도, 어떤 얼굴도, 어떤 말들도, 어떤 경험도 그에게 흔적을 남기지 않던 때의 일이었다. 형사는 커피를 2잔째 주문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마테오는 그런 모습이 그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아버지에게 그의 아들을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말을 꺼내야 하는 힘겨운 시련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그와의 약속이 내키지 않아서인지 궁금했다. 마테오가 차분하지만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조사에 진척이 있는지 물었다. 대답하기 전에 형사는 한참 동안 그를 응시했다. 그는 질문하는 사람의 얼굴을 통해 이 남자에게 사실은 아니지만 안심이 될 만한 상투적인 문장을 사용해야 할지, 가령 모든 게 순리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그렇지만 범인은 체포될 것이라고 말해주어야 할지,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인지 가늠해 보았다. 그는 두 번째 방법을 택했다. 그날 극도로 누적된 피로로 거짓말을 할 수 없었거나 아니면 그가 마테오의 눈에서 기분 좋은 의연함을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데니티스 씨, 이 수사는 절대로 진척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건은 절대로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마테오는 침묵을 지켰고 형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으며 이 남자는 형사가 하려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말이야말로 그에게 형사가 찾아낼 수 있는 그 어떤 식상한 말들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전부 말해주십시오. 이 사건에 대해 아시는 것 전부 말입니다. 마테오가 물었다. 형사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는 부재를 채우기 위한 요소들을 조사의 세세한 부분을 알고 싶어하는 한 아버지 앞에서 가벼운 한숨을 토하며
마침내 긍정적인 표정을 띄었다. 두 조직이 도시 지배권을 두고 가혹한 싸움을 했다. 한쪽은 포르첼라파, 다른 한쪽은 세콘딜리아노파였다. 더 혈기왕성하고 폭력적이었던 이 두 번째 조직은 카모라의 전통적인 보루를 손에 놓고 싶어 했다. 피포의 죽음 전 몇 주 동안 그들의 세계는 범죄와 폭력 행위로 점철되어 있었다. 형사의 말에 따르면 개인적인 논리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신빙성 있는 가설은 맨 처음 총을 쏜 것이 포르첼라파의 한 사람일 거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같은 날 세콘딜리아노에서 포르첼라파 몇 명이 술집에 갔다가 두 남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형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복수전과 아주 흡사했다. 게다가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그날 총격이 있고 열흘 후 항구 근처에서 어깨에 부상을 입고 입속을 향해 쏜 총알에 머리가 박살난 시체가 발견되었다. 세콘딜리아노파의 이론이었다. 형사의 말대로라면 이 남자가 바로 파체 골목에서 벌어진 총격의 대상이었다. 그날 그는 다행히 어깨에만 부상을 입어서 복잡한 골목길 사이에 숨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낯선 동네에서 길을 잃었고 몇 시간 뒤 그를 찾아낸 암살자들은 축배를 나누며 임무를 완수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물론 증인도 없는 가설에 불과하고 최소한의 보고서도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형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견이었다. 이름을 말해 주십시오. 마테오가 말했다. 그의 몸이 새로운 흥분으로 끌어올랐다. 형사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그의 발은 탁자 밑에서 쉬지 않고 맞부딪혔다.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상대방을 향해 천천히 눈을 든 그가 물었다. 데니티스 씨,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마테오는 잠시 망설였다. 이 남자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좋을지, 이번에는 그가 곰곰이 망설였다. 이 남자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것 같았으므로 그는 분노로 번뜩이는 눈으로 대답했다. 그 짓을 한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죗값을 치르도록. 왜죠? 형사가 묻자 마테오는 그에게 솔직히 말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사는 화내지 않았다. 어쩌면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복수를 향한 그의 욕망을 느꼈던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이번 대화가 그의 흥미를 더욱 자극한 것도 같았다. 그의 옷자락을 붙들고 2시간 내내 흐느끼기만 하는 눈물 그렁그렁한 아버지보다 그가 더 끄림칙해할 사람은 없으리라. 이 자리에서 그들은 적어도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형사가 목소리에 호의를 가득 담아 다시 말했다. 제게 선생을 체포할 의무를 지우시려고요. 선생의 인생을 망친 자들과 함께 교도소에서 인생을 끝내시려고요. 네, 니티스 씨. 선생님의 삶은 그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내가 그걸 원해요. 마테오가 말을 잘랐다.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테오의 답변에 그가 아연실색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그는 감정의 동요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눈을 내리깔았다.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선 그가 아주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무슨 일이야? 마테오는 이제 막 돌아왔다. 줄리아나가 부엌에 서서 울고 있었다. 막 질문을 던지던 순간 그는 줄리아나에게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것을 감지했다. 무슨 일이 있었으며 그녀가 왜 우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몇 분 전 그녀는 평화롭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식탁에는 접시가 놓여 있었다. 스파게티 삶을 물이 끓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덥석 물린 것만 같았다. 이제 그녀 주위에는 슬픔 외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랬다. 피포가 죽은 다음부터 절망은 예상하지 않은 순간마다 그들을 찾아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아내의 눈가에 들이운 슬픔의 정체를 그는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아내를 정지 상태로부터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
그는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며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기 남자를 발견했다. 그녀에게 말을 건넨 부드러움,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을 때 그의 눈 속에 담겨있던 근심, 그녀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에게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으므로 질문을 던지고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는 이 단순한 동작, 그 동작은 근심 어린 배려와 염려가 담긴 부드러움의 복합체였다. 이 그녀를 뒤흔들었다. 그녀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미소 지었다. 더 이상 못하겠어.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마테오는 자리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의 그런 배려가 고마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어떤 말도 그녀에게 평정을 가져다 줄 수 없었으며 아주 작은 그 어떤 시도도 그녀에게는 고문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의 침묵에 기분이 나아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둥글게 감쌌다. 마테오, 그자를 내게 데려와줘. 그녀가 가냘프면서도 결심을 다진 괴상한 음색으로 말했다. 왜 그자를 찾아내지 않는 거야? 이번에는 흐느낌 속에 바스러지는 목소리였다. 여전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조롱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변하는 대신 단지 그녀를 아는 팔에 더 힘을 주는 것에 대해 마음속 깊이 감사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내부 깊은 곳에 담겨있던 것을 남편에게 폭로한 셈이었다. 아들이 있던 곳으로 아들을 찾으러 가겠다는 광기 어린 욕망, 두 번도 아닌 딱 한 번만 더 아들을 품어보기 위해서, 아들의 냄새를 얼굴 가득 들이마시기 위하여. 마테오, 그자들은 우리를 죽였어. 죽음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우리 내부에. 죽음은 모든 것을 오염했어. 우리가 죽음을 뱃속 깊이 들이마셨으니 그것은 절대로 다시 나오지 않을 거야. 내가 잡아올 거야. 이제 마테오가 결연한 목소리로 답했다. 복수에 대한 생각이 다시 그를 찾아왔다. 그것이 아내를 달래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복수의 순간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젠 그들에겐 함께할 탐욕스러운 증오만이 남았다. 줄리아나, 장담할게. 그자를 내가 잡아오겠어. 고통스럽게 갈망하는 이 씁쓸한 한이의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 위해 두 사람은 눈을 감았다. 얼마 후 그는 편지를 한 통 받았다. 편지함에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단번에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그는 어떤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편지를 쥐고 있었다. 편지를 열기 위해 그는 부엌 식탁 의자에 자리 잡았다. 편지 봉투 속에는 사진 한 장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카드도 스테이플러로 찍은 종이 조각도 어떤 서명도 모서리를 도려낸 낡은 사진 한 장. 테두리가 약간 찢겨나간 사진 한 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한 남자가 온화하면서도 도전적인 태도로 서서 렌즈를 응시하는 흑백 사진이었다.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두른 얼굴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토토 굴라초, 그리고 주소 지간티 골목 7번지. 손가락 사이에 사진을 끼운 채 마테오는 한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감돌았다. 자신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게 누구인지 그는 더 이상 반문하지 않았다. 그가 만난 느닷없는 회한에 사로잡힌 형사일 수도, 같은 동네 사람일 수도, 전혀 모르는 어느 누군가일 수도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앞에는 틀림없이 아들의 살인자가 있었다. 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신자는 단 한마디도 남겨놓을 필요가 없었다. 토토 쿨라초, 바로 그자였다. 이제 그자를 찾아내 배를 가르는 일만이 남았다.
아파트를 나설 때 그는 우선 사진을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밖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는 줄리아나가 아파트의 침묵 속에서 사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복수를 향한 욕망 앞에서 묵상하는 즐거움을 언제든 누릴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포르첼라 시장 쪽으로 걸었다. 살인자의 이름이 그의 입술 끝에서 맴돌았고 이로써 그는 웃을 수 있었다. 골목길에 밀집한 군중들 틈에 스며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양쪽에서 소리치고 땀 흘리는 나폴리를 느꼈다. 포르첼라 시장은 사람들로 빡빡했고 인도는 수십 개의 노점이 채우고 있었다. 나폴리 사람들이 생선과 과일과 야채와 그릇 또는 옷가지들을 팔고 있었다. 좀 더 떨어진 곳에서는 아시아 사람들이 장난감과 신발, 각양각색의 샌들을 팔고 있었다. 그보다 더 멀리에서는 흑인들이 수영복과 티셔츠로 뒤덮인 거대한 가판대를 밀고 있었다. 바닥 여기저기에서는 몇몇 무허가 노점상들이 가짜 명품 가방과 선글라스를 펼쳐놓았다. 제일 가난한 이들은 아마도 파키스탄 사람들이겠지만 고양이나 돌고래, 미국 스타들이나 이탈리아 축구 선수들의 포스터를 땅바닥에 깔고 팔았다. 여기서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먹거리, 입을거리를 찾거나 산책을 위해 아니면 빚을 청산하거나 도움을 베풀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마테오는 분명히 이 골목길 어딘가에 있을 그 남자가 누구일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복잡한 시장 통속을 걸었다. 어쩌면 조금 전 두 사람은 마주쳤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순간 고기의 신선도를 목이 쉬도록 자랑하는 푸죽간 주인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는지도 모른다. 마테오는 그 이름에 완전히 취했다. 토토 쿨라초. 그는 목청껏 그 이름을 소리치고 싶었지만 머릿속에서 개걸스럽게 울려 퍼지도록 놔두었다. 그날 저녁 그가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줄리아나는 부엌에 있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줄리아나는 식탁을 차려두었다. 사진은 여전히 거기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다. 줄리아나는 그 사진을 보았고 손가락으로 집어들어 분노와 함께 샅샅이 살폈다. 마테오와 마찬가지로 줄리아나도 사진 속 인물이 바로 그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고 나서는 마테오가 돌아와 승리를 함께 나눌 순간을 기다리며 사진을 식탁 위에 다시 놓아둔 것이었다. 부엌에 들어갔었을 때 그는 그녀에게 사진을 보았는지 막 물어보려던 참이었으나 그에 앞서 그녀가 그를 거의 소스라치게 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안에서는 절대로 그자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 그녀의 눈 속에는 그의 눈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위험을 앞둔 로마 시대의 세습 귀족처럼 한치의 흔들림 없이 꼿꼿했다. 그가 말했다. 오늘 밤 내가 가겠어. 그녀는 그의 말이 자기가 생각하던 것인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어떤 확신을 읽었다. 당신이 돌아오면 피로 얼룩진 옷을 내가 세탁해 줄게. 그녀가 무심히 대꾸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본 다음 옷장 안에 있는 구식 권총을 찾으러 갔다. 삼촌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는 권총을 장전해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그를 차분히 주시했다. 지금은 이 복수만이 그들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녀는 거리의 살인자가 되는 것을 감수한 그의 용기에, 무기를 거머쥔 그의 소나기에, 머뭇거리지 않는 그의 모습에 감사했다. 그녀는 앞으로 닥칠 살인에 대해 그에게 감사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여전히 그녀, 줄리아나를 믿는다는 것을, 줄리아나의 분노를 똑같이 짊어지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